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올해도 글로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일 겁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FMC에서 투표권 행사하는 12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번에 올해 미 연준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 작년에는 상당히 강경파에서 올해는 조금 온건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일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다못해서 동네 일도, 개인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다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이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 연준도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미 연준은 당연히 경기가 어떠느냐, 물가가 어떠느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금 미국 경제와 미국의 물가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되겠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저는 미국 경제를 가장 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ISM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바쁠 때 다른 거는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이것만 보는데 이게 설문에서 나오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신뢰성 높은 설문을 아주 잘 설계하고 아주 잘 집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설문 데이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설문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또는 설문지 돌려서 만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신합니다. 극도로 불신하는데 설문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신뢰하는 게 사실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 ISM 데이터입니다. 기업인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항목에 좋다 나쁘다 체크하도록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하고 같다 그러면 이제 다 같다라고 나오면 50 정도가 되고 지난달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면 50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100이 한계가 되고 지난달보다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제조업 쪽에서는 48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경제가 평균보다도 나쁘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55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 때 이게 55포인트 위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은 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 있고 경제가 안 좋아요. 침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침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5, 40 정도까지 그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아닙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비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 빼고 경제라고 하는 게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물론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심하고 제조업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이거는 소비와 관련된 거는 지난달에 좋다고 막 쓰고 이번 달에 덜 쓰고 물론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 모아놓고 보면 경기 침체라고 해서 사실 먹는 걸 확 줄이진 않죠. 이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줄어들고 경기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끼 먹다가 4끼 먹거나 그러진 않죠. 아주 완만하게 좋아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 미국에서 10%도 채 차지하지 않지만 이 제조업의 경기 변화가 워낙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큰 움직임을 만들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ISM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 비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제조업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난달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전달만 하더라도 11월만 하더라도 56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훅 떨어지더니 지금은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느냐? 비제조업이란 보통 소비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안 좋아진 이유는 데이터가 이제 지난 미국 같으면 최고의 소비 시즌이 11월 추수감사절부터 12월 연말 성탄절까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기간, 요 한 달 동안에 다른 달에 비해서 보면은 한 1.5배 정도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기간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소비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조금 불명합니다. 날씨 때문인지, 뭐 아니면 그 전해 너무 많이 써서 그러는지 좀 불확실합니다. 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까지 사람들이 줄이나? 이게 추세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를 더 봐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추세적인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 뭐 날씨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조업도 이미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비제조업까지 소비까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 연준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물가만 신경 썼나? 물가를 잡다가 경기를 둔화시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경파들은 아니 우리가 경기를 생각하고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걱정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경기를 좋게 유지하면 할수록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러시아나 오페크 플러스의 카르텔이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경기를 확 악화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런 걸 감수를 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이 오페크 카르텔을 깨고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강경파들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가 지금 FOMC에 그 핵심 멤버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기 둔화를 의도적으로라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더 경기 둔화를 더 돼야 된다. 경기 둔화가 여기서 끝일 수는 없다라고 할 건데 지금은 멤버 구성이 좀 온건파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FOMC의 평균적인 구성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가만 너무 신경 쓸 게 아니고 경기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올해 3월 또는 뭐 5월 정도에 끝낼 게 아니고 1월이나 3월 요 정도에 대충 끝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FOMC의 평균 멤버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경기 둔화도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물가의 최근 상황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겨울 날씨가 지금 굉장히 따뜻합니다. 뭐 베를린 기준으로 제가 기온을 찾아보니까 11월 초까지는 뭐 이 평균치가 있겠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뭐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의 어떤 범위가 있을 것인데 12월 초에는 이게 그 범위의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12월 중순부터 범위의 상단으로 올라오더니 1월 초순까지 범위의 상단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지금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데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은 평균적으로는 좀 따뜻한 그런 기온입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 난방용 가스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저장 수준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치를 다 적용해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저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유럽이 천연가스를 확보하려고 작년에 그랬거든요. 천연가스가 이 상태를 갖고 겨울을 맞을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러시아로부터 어떤 협박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해서 작년에는 유럽이 천연가스 시장에서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가스를 구매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저장 수준이면 유럽이 올해 그런 식으로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미 1년 전보다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계속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상당히 많이 올해 진정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가 상승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전쟁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물가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2022년 1월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7.5%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작년 6월인데 작년 6월 9.1%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물가 상승을 분해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 발표되어 있는 게 지난 11월인데 11월 물가 상승률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분해해 놓은 걸 보면 작년 1월에는 자동차 쪽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는 사실 곡물이나 에너지와 같은 전쟁 요인,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윗부분에 좀 빨간색 계통으로 표시해 놓은 게 미국의 월세, 집값, 이게 미국 전체 물가 상승률의 32% 정도 차지하거든요. 3분의 1입니다. 월세하고 나머지 기타 모든 것들, 에너지, 곡물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20% 조금 더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한 8%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하고 전쟁 요인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30%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월세 이게 32% 빼고 나면 나머지 한 40% 정도가 각종 우리가 이제 서비스, 상품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 빨간색 계통이 작년 1월에는 물가 상승률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커지더니 이번 지금 가장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상승은 이제 거의 끝난 것이죠.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도 사실 지난 6월이나 올해 1월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기여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 빨간 쪽의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미국 내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가지 물가 상승 요인 중에서 공급망 요인, 전쟁 요인 빠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이제 핵심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유럽의 따뜻한 날씨,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을 찾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거의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이, 우리가 경기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생각해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말을 많이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가겠죠. 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도 끝났고 그러면 집값 하락하던 집값도 이제 안정을 찾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올 인플레이션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안정되고 전쟁이 좀 진정되고 겨울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외부적 요인이 변하면 안정이 되는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크게 바꾸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심전심으로 물가를 계속 올리게 되고, 이렇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강경하게 금리를 계속 올린다가 아니고 말을 바꾸고,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가혹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되는 지금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에 말을 그렇게 크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이 이번 1월,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아마 또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또 시장은 생각을 하겠죠. 지금 시장의 생각은 뭐냐면 올해 금리 인상 끝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가게 되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들었던 예로 본다고 한다면 양치기 소년이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고함을 치고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뭐 유럽의 날씨,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점쯤이면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 바꿀 것 같아요. 연준은 조금 바꾸고 투자자들은 조금 많이 바꾸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많이 줄어들고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늘어나고 금리 인상은 좀 줄어들고 어쩌면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